2차전지로 넘어와서도 기존까지는 전기차가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새로운 돌파구죠. 전기차에 국한돼서 판단되어졌던 2차전지에 대한 전망치가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등등등의 산업군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소재사로 넘어와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놓고 판단하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치로의 판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경제원탑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KR 리서치의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부에서 2차전지가 10월에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통상 가장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좋은 내용을 열거하라면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열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견에 대해서 열거하라면 찾을 게 별로 없어요. 2차전지 똑같습니다. 2차전지의 주가 자체에서의 흐름 측면이 한 2년여 가까이 계속 하락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내용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특징 지어서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 크진 않아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캐즘 완화라든가 또 일부 기업에서의 흑자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셀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주로 해외에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생산 기지 자체가 판매처가 있는 해당 국가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로 데이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얼만큼 증가했고 얼만큼 감소했는지 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반면에 소재,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생산단 물량을 미국이나 유럽에 각각 수출을 통해서 해당 셀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 수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진행이 되어지는지 판단해 보게 되면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소재 수출이 우리가 보통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흐름에서의 수출 데이터를 판단하거든요. 무려 2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23년 고점을 2차전지 업종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찍은 이후에 그 고점을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이 23년 이후에 25개월 동안 수출 데이터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25개월 만에 2년여 만에 수출 데이터의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점은 2차전지 업종에서의 전반의 바닥점을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찍어줬다라는 데이터로의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2차전지 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바닥은 찍었다. 업황 자체가. 이제 주가가 움직일만 한 흐름의 반전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좀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한 상승을 하려면 이제 재료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가 국내 이제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의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현재 얘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2차전지 업황이나 업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영향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과의 박싱 관계에서의 어떤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수출 통제이고 수출 통제 자체도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 부분이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줄 만한 큰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최근에 있었던 큰 이슈 중에 조지아 공장 사태가 있었는데요. 좋은 흐름 보이다가 조지아 공장 사태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지아 사태가 났을 때 주가 반응도 영향을 줬던 기간은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으로 영향도를 크게 주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굴착하면 거기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에 대한 부분 31년도까지 그 보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주가 영향도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영향을 이미 줬던 부분이고 앞으로의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악재로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나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좀 있을까요? 이제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인 수급적 요인을 한번 따져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의 환경적 요인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 수출 데이터의 전환점이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의 데이터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주로 셀사 중심에서의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LG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셀사의 주식을 지난 7월장에서 6월장에서 매수할 때 셀사 중심에서 매수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매수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전환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수급적 동향의 흐름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해, 지지난해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근본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외국인의 공매도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첫 번째 상승의 걸림돌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최근에서의 공매도 규모에 대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공매도가 감소 추세가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해 부분부터 일부 그 해당 물량들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가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 자체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증가하지 않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을 보고 있다면 공매도를 추진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던 기관이었던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전반의 흐름의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내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도 개선이 부분되어지고 있고요. 또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들도 전환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겠죠. 이 트리거라고 한다면 역시 실적 호전이겠죠. 실적 호전이라고 한다면 LG솔루션이 어제 그제 흑자 전환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로 전환됐다. 이건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이제 소재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개 분기에서 흑자 전환해서 가격 진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월 초에 아마 실적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조금 폐지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텨주고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바꾸어서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바꿔서 대받아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7,000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큰 돈이죠.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종목이 테슬라여야 될 겁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어떠할까요? 400불 이상대에서 뭐 크게 올라가지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주가 상황에서의 다른 종목 대비해서 비교적 견조한 추세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조금 폐지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연초에 이미 예정되었던 시나리오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폐지 부분이 2차전지 업종과 전기차 업종에 대한 악재로서 새롭게 부각될 여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ESS 관련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 이전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업종을 얘기할 때 기존에는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반응을 했어요. 이제는 변화했죠. ESS 시장에 대한 반응도를 통해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었고 성장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700원, 800원, 600원 수준에서 무려 8,000원까지 한 12배 정도 그 당시에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와, 반도체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국내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반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8,000원이었던 주가가 2,500원까지 내려가면서 10년치 미래 성장 가치를 미리 주가에 땡겨다 쓴 상황이고 캐즘이라는 얘기가 이때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2,500원 내려왔다가 지금의 9만 원까지 올라온 과정에서의 흐름들이에요.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386 컴퓨터에 들어가고 나면 각 가정이 모든 컴퓨터를 한 대씩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반도체 효용성이 없어진다는 쓰임새가 없어진다라는 한계적 봉착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반도체의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로 넘어와서도 기존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2차 전지의 쓰임새에 대한 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판매가 저조하게 되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도 하락을 하고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늘어나면 2차 전지 업종가 좀 반짝하고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새로운 돌파구죠. 반도체가 PC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생겼고요. 냉장고에도 가전에도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사용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까지의 상승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안이 똑같습니다. 전기차에 국한돼서 판단되어졌던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망치가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등등등의 산업군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ESS가 하나의 첫 돌파구 흐름에서의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ESS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비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ESS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LG에너솔루션입니다. LG에너솔루션이 지난해 매출이 대략 한 25조, 30조 정도 대략 추산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ESS 시장에서의 매출이 10분의 1, 한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주 커나가는 시장이긴 하네.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올해는 5조 원 정도 되고 내년에 한 7조 5천억, 8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씩 성장하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 파이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은 현 시점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ESS 시장은 우리가 기존의 3원계 배터리 중심 체제에서 LFP로 넘어가는 과정 단계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ESS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G솔루션이 대장주격의 대형주이고요. 그리고 LNF가 두 번째로의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ESS 케이스를 만드는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또 전해질 물질을 만드는 엔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LFP 배터리와 관련된 관련주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LG솔루션을 제외하고는 LFP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펀드멘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완전하게 개선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적자 형태의 그 구조적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ESS 시장이 확장되고 커나가는 시장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의 파이를 가지고 있던 큰 종목들에 대한 특히 말해서 우리가 양극재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 중심의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 측면에서의 시장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양극재 시장의 대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에코프로 BM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고점이 50만 원 넘어갔었죠. 58만 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적치에 대한 영업이익단 구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3년도에 고점을 찍어줬는데 22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5조 원, 영업이익은 한 3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부분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 이제 흑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3조,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4분기까지 장사를 잘해서 흑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한번 그러니까 유추해서 치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0만 원 이상의 고점을 찍는 시점에서 성장 가도를 달릴 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5조와 3천억 규모 더 커 나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3조에 1,000억. 그렇다면 좀 더 이 펀드멘탈 숫자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나아지는 형태에서 진행이 되어지만이 우리가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또는 60만 원이든 가격 차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보게 되면 소재사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동일합니다. 주가의 반응도 측면에서 우리가 대부분 보유한 가격대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보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좀 더 시간차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 최근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 4월에 8만 원대 저점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바닥 찍고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11만 원까지 주가 조정받고 12만 원 전후 내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이 높게 잡기보다는 1차 상승 목표치의 가격을 16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으로 판단해서 에코프로 BM 양극지사의 대표주 흐름으로의 접근해 보신 것은 어떨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화해서 접근하는 형태로의 올해는 16만 원, 내년에는 좀 더 상향화된 가격으로 접근 차원에서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데요. 포스코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를 선호도 측면에서 저한테 취사 선택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로의 비중을 두어서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좀 더 확장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내용으로 포스코의 점수를 높여주는데요. 반면에 소재사로 넘어와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놓고 판단하라고 한다면 뭐 둘 다 그 긍정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치로의 판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대형주 큰 주식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중에서 판단할 때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자회사격에서의 큰 회사이긴 하지만 양극재사, 소재사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 에코프로 BM, 여기에 대한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흑자 진행되어지는 각도적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높은 점수로서의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그룹주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약간 색깔이 다른 측면에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처음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됐고 주식을 살 때에는 첫 번째로의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반도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대표 종목이 삼성력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바닥점에서부터 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가 일정 구간의 상승 흐름이 안착이 되고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완전하게 전환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항상 기관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기관은 저도 기관에서 배웠던 방법이지만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의 시장의 추세가 확인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고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때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은 항상 고점에 매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고점이 아닙니다. 추세점을 돌파했을 때,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저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의 바닥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추세가 하향화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후행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어느 정도 일정 구간으로 상승을 시킨 다음에 기관이 개입을 할 때는 대부분 전기전자를 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의 많은 종목 수에 구성이 되어진 종목들이 전기전자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두 번째로 상승이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반도체도 일정 부분 상승을 했고 전기전자 업종의 저가 대형주 흐름에서의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을 했고 가치적 측면에서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서치해 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항상 세 번째 타켓으로 움직입니다. 왜? 실적이 좋죠. 주가는 저평가돼 있죠. 산업 전반의 수출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흐름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흐름에서의 등치된 합일점으로 주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반도체가 최근까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 타겟으로는 반도체가 쉬는 과정에서 성장 섹터에서는 2차 전지가 움직이겠지만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군이 새로운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이 자동차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 2020년도에 주가 상승 흐름 패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 11월 2일에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에서의 전환점을 가지고 먼저 올라갔어요. 이때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18만 원까지 주가 움직이면서 첫 번째 상승 주도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3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 4일, 5일, 6일 이때 자동차 업종에서 만도라든가 현대유아, 특히 현대유아가 상한가 쳤고요. 현대기아차가 이때 주가가 굉장히 세게 시장 주도형으로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주 내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순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패턴의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와 자동차가 함께 움직인다는 등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타켓은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가 움직일 것이다. 이 맥락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2차 전지가 강할 것이다.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외에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개인의 매수가 10월장에 유입 될 거라는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5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에 시장 접근을 했고 매도되어진 자금이 20조가 넘는 규모의 순수한 매수대기 자금이 개인들에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최근에 올라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지금 바라보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섹터는 성장 섹터입니다. 성장 섹터는 네 가지 분류로의 접근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IT 플랫폼. IT 플랫폼은 네카오를 포함해서 게임 엔터주가 IT 플랫폼 내 플랫폼 기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 이 성장 섹터가 개인이 선호하는 기관 외국인들은 이 성장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매매 관여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위주의 종목들로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10월장 그리고 11월 흐름에서도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타겟팅 되어진 섹터가 2차 전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현재 조선주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갔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선업종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약간 잘못 접근되어진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는 도크가 다 찼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관점으로의 조선업종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선업종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거든 23년도에는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업 특성상 도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업은 대부분 노동집약 산업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용접을 통해서 배를 만드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도크를 비워두게 되면 이 전문 기술 인력들이 다 해외로 유출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크를 적자로라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적자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조선업 전반에 있어서 기업들이 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23년도로 넘어오면서 24년도 1분기부터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고요. 흑자의 규모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4년도 초반에 우리가 조선주 대표 종목이라면 한국조선해양을 우리가 많이 이제 거론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오션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오션은 25년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바닥점에서 시작점을 끌고 왔던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이 23년도 적자였다가 24년도에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흑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24년도에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적자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25년도 올해 추정치가 3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정치가 4조 5천억 정도, 뭐 4조 내외가 될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전반의 주가, 그러니까 10만 원의 주가였던 24년도 초에서 50만 원, 40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 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가와 이익 자체 규모의 측면에서 적자에서 1조 5천억, 1조 5천억에서 3조로 점핑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배가 되는 주가의 흐름들이 보여졌지만, 여기에서 내년도 그 영업이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4조 초반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올해 3조에서 내년도 4조 초반이면 지난해 1조 5천억에서 2배 신장 대비해서 내년도는 뭐 한 60-70% 신장되는 한계 효용점, 금액은 늘어나지만 한계 효용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도 시차를 두고 좀 조정이라고 할까요? 기관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중국이 14일부터 미국 조선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조선주 영향이나 현재 조선주의 업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 수수료가 제가 얼마일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톤당 8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고 해요. 큰 배 같은 경우 보통 3,000톤급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항만 수수료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 척당 2억이면 굉장히 큰 부과 수준에서의 과금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박싱 현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도출되었고, 여기에 이제 불거져서 우리가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제 견제 정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영향도를 줄 수 있는 하락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선 대장주 중에서 아까 말씀 주신 하나오션이나 HC 현대 계열 중에 좀 더 선호하시는 대형주가 있을까요? 선호한다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또는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질문을 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특징적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판단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서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바닥점에서 조선업을 끌고 왔던 대표주로서의 리딩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하나오션의 주가, 삼성중공업의 주가, 추가적으로 후발주로서의 주가 상승률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죠. 여기에 기자재단에서의 종목들도 추가로의 올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엔진주라든가 또는 여기에 소형 기자재 또는 소형 조선사, HA중공업이라든가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해서 최근까지 해서 한 바퀴 순환매가 쭉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아오면 최초의 리딩 컴퍼니로 주가가 움직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쉬어주듯, 이 두 가지 관점으로의 해석점이 가능하고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에 대해서 꼭 사야 된다라고 해서 한 종목만 픽해서 얘기를 해보라 한다면, 순환매가 돌았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시작점에서 출발했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시작점에서 출발점에 관심을 가진 종목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리딩 컴퍼니,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선호도 측면에서 높은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다시 순환이 흘러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선주의 투자 관점 측면으로의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이 1순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이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고 보시나요?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은 2000년 초반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리고 조선 선박의 그 수명 주기가 한 2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보면 슈퍼사이클의 시간이 도래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도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배를 한 번에 다 만들어서 한 번에 다 그 물량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은 그냥 사이클이라고 안 하고요. 반도체는 3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선업은
앞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주기가 한번 도래하게 되면 10년 동안 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다 찬다라는 개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특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석점으로의 접근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국내 조선사들은 그 글로벌리 다른 국가의 조선 업황의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강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특화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아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 지수와 건화물 지수, 그러니까 BDI,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건화물, 우리가 이제 큰 배거나 또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세계 물동량이 많아지고 세계 안에 교역이 많아질 때 건조가 많이 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좋아서 조선업이 화랑이 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LNG선과 방산이 결합해서 특화된 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유일하게 글로벌리 가장 강점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완전하게 도래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국내 특화된 산업군에 대한 특장점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전반의 조선업이 슈퍼사이클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으로의 전환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선주 하면 또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좀 곧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가 좀 잠시 이야기가 좀 들어간 모습인데,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시나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조선업 자체가 결합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 존스법이 또 결합이 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내 조선사의 영향도로에, 그러니까 실제 매출과 이익이 결합되는 부분으로서의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당장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가능성, 어떤 기회의 여지로의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형태로의 조선업의 긍정적인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슈로의 해석을 또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이후에 원전주가 특히 대장주인 두산 엘러빌리티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가스터빈 수출과 관련돼서 이슈가 발현되었고, 이 이슈로 인해서 최근 내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점증되는 과정에서 긴 횡보 과정에서의 흐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진 모습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업종 전반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통찰력 있는 방향점으로의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예측했던 흐름은 조금 쉬어주는, 가격을 조정받고 하반기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 전환 흐름으로 고점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죠. 지금의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75,000원, 77,000원 그리고 80,000원을 넘어가는 주가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적 베이스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원전주는요,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라든가 기타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선주와 방산주는 실적이 또는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수주 데이터에 의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최근까지 진행됐죠. 물론 최근에 원전 수주에 대한 또 그 SMR에 대한 기대치 부분으로 주가 흐름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연초에 25,000원대에서 7만원 중반까지 주가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체코원전 수주도 있었겠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부터의 상승은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주가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한번 관전을 하는 측면에서의 원전주의 흐름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원전주에 대한 해석으로의 접근을 해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장 섹터의 대표 섹터이기도 하고요. 로봇주가 전반의 흐름에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투자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의 패션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이 변화를 빨리 따라잡아야만이 로봇주에 대한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주를 좀 길게 봐서 흐름의 종목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부터 주가 상승에서의 시장에서 전면에 나타났거든요. 22년도에는 로보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어떤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가전용 로봇입니다. 가전용,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또 그 로봇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전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때 가전용 로봇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됐고요. 23년도와 24년도에는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투자하면서 레인보우라든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요. 또 LG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로봇에 지분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24년도까지 흐름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로봇주에 특화된 내용에서의 로봇주의 움직임은 지능형 로봇, 클로봇 같은 종목.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로봇주, 로보티즈. 가장 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연초 주가가 15,000원, 20,000원이었는데 10배 정도의 뭐 20만 원 가까이 주가 지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과 한 10개월 여 만에 주가 10배 상승을 보여줬어요. 로봇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적 개선입니다. 로봇주는요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동하는 산업이고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익단에서의 규모 자체가 매출도 크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회사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400억 밖에 안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한 500억이 채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영업단에서의 부분은 적자이고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태동 단계의 산업이기 때문에. 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팩을 그 모듈화된 팩을 잘 팔리면서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흑자 시연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흑자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15,000원, 20,000원, 25,000원대 머물러 있던 로보티즈의 주가가 지금 20만 원까지. 왜? 성장산업단에 있던 종목이 그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도전했던 부분이 이제 숫자적인 측면으로 도출이 되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비근한 예로 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주가 수준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알테오젠 하면 기술 수출의 대표주로 알고 있지만 24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겁니다. 성장 섹터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투자 관점으로 현 시점에서 접근해 본다라면 기존에 강했던 로봇주에 대한 투자로의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실적 개선 흐름에서의 숫자가 전환되는 일부 몇몇의 종목들에 대한 투자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이긴 하나, 지난해 적자이긴 하나 한 자릿수 적자입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 측면에서도 레인보우라든가 두산에 대비해서 한 800억 정도 매출이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숫자로서의 전환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도를 가지고 내년을 겨냥해서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시점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이 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요. 1억에 대한 자산이 현재 주식시장에 투자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으로 많이 차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기 때문에 현금 1억 가지고 있으면 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에 주식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경우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현장에 27년 정도 필드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주식을 1년 내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일정 상황이 되어졌을 때 손익을 떠나서 포트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꼭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시장에 물이 바뀌고 있는,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형태의 시장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2차전지가 좋다고 했는데 2차전지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말씀이 아니고요. 최근까지 해서 움직였던 종목, 최근까지 해서 계속 손실이 나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새롭게 포트에 대해서 구성도를 시장을 판단해서 가져가시는 건 한번 어떠할까? 제가 오랜 기간 시장에 있으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또는 정리하고 나서 일정 구간 왜 10월장은 크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좀 더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10월장 다른 때라고 한다면 포트의 구성도에 대한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10월장은 정리하고 쉬어가는 조종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손실 중이라도 한번 정리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손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방송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왜?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니까.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의지를 하고 싶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좀 도약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방송을 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가정 아래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바둑을 둘 때도 제가 바둑 참여해서 둘 때보다도 옆에서 관전할 때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나면 시장이 정말 잘 보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시고 새롭게 판단해서 포트를 짜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4,000포인트에 대한 시점을 내년 초로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4,000포인트에서 많이 논의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입니다. 연말이든 내년이든 내년 중반이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중간 타이밍에서 눌림목과 상승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이 정리는 도약하기 위해서 중론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약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내 계좌가 손실이 났고 마이너스가 얼마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의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힘차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손실 메꿔가면서 수익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과도 소통을 하고요.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우리 방송국에 오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부장일 때 알던 분이었는데요. 그분께서 부장님 요즘에 좋으시죠? 시장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기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실제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아. 실제로 체감되는 지수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 300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락 종목은 그 배가 되는 6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어떤 희극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꼭 그러한 멀리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아주 좋은 장의 성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장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시장은 올해 4월에 찍어줬던 2300포인트 수준에서의 저점에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시장의 모습이었죠. 이 시장에서의 모습은 정상화의 과정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이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저평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죠. 이러한 저평가 해소 구간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시장 모습, 그러니까 2300에서 3200까지 올라가는 시장은 정상화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 시장의 움직임의 시작점은 올해 9월, 8월부터 시작되어진 3200포인트에서 최근에 지수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줬던 3600포인트까지의 상승치의 흐름이 실제적인 시장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대만 등등등 유럽의 모든 시장의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전체 주식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21년도의 상승이 전반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모습도 이때 3266포인트의 고점을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된 이후 상황에서 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월, 2월, 3월 흐름에서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모든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이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전체 시장에서의 모든 국가의 지수 흐름이 지난해 초반부에서 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고점부를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만이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평가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제가 1단계 상승에서의 정상화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뒤처져 있던 지수의 흐름, 시장의 상황이 올해 8월, 9월 초 흐름에서 정상화로 진행되었고 3200포인트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점의 출발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지수는 같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3200포인트가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3600포인트 수준이 최근 내에서의 고점부라고 한다면 지수 측면에서 한 15% 정도 상승률이 진행이 되었죠. 반면에 삼성전자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000원, 7만원 수준에서 95,000원까지 한 40%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60%가 올라왔어요. 지수는 15% 올라간 반면에 투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총상위 1, 2위 종목은 40에서 50% 수준에서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했을까요? 단순하게 판단해 보더라도 지수는 15%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투탑은 40, 50%가 올라갔다면 상대적으로 기타의 종목들은 하락했거나 상승률 자체가 10% 미만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투탑에 몰려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기관 매니저들 고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외에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관여했던 금액 자체가 한 25조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로 이 투탑과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이제 펀드에 걸려있는 바스켓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성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이긴 하나 저가 대형주 내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들로의 이 포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니저들은 현재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은 벤치마크, 종합지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야지만이 수익률이 좋은 매니저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자체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크게 올랐지만 이 비중 자체가 펀드에서의 비중이 아주 큰 비중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깊은 고민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선도했던 시장에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9월장 그리고 10월 초 추석 전후로까지의 시장 전반의 흐름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최근 이슈들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뉴스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로 미국 관세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평화의 트윗을 올리면서 좀 긴장을 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박싱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리튬 배터리 규제라든가 또 그 다이아몬드, 흑연 다이아몬드, 가공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한 나라의 정상이면서 우리가 거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G2 국가이긴 하지만 참 애들 장난 같다 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중국에서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요. 근데 리튬 배터리 규제를 왜 특정 지어서 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에서 그 최신 공정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죠. 그러면 리튬 배터리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그 자원인 것을 확인해 보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ES 장치라든가 기타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배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견제한 내용이었고요. 또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웨이퍼 가공에 있어서 이 가공 다이아몬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부분을 우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하는 공격 포인트로 주고받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정하게 다른 산업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특히나 여기 맞았기 때문에 나도 여기를 때린다라는 차원에서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크게 우려해서 이 부분이 산업 전반에 또 시장 전반에 영향도를 크게 주어질 만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결론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간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메시지의 도출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라도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미국의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중간선거입니다. 중국의 내년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시진핑 4기 출범과 관련된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시진핑 4기 출범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경기 부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 내년 초를 겨냥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가 호전된 상황의 흐름들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시진핑 4기가 무난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해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SOC 투자라든가 경기 부양에서 기존까지는 미국도 그 재정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중국도 지금까지 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를 겨냥해서 10월 이후에 긍정적인 만남에서의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SOC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도 좀 궁금한데 원래는 증시가 이렇게 오르거나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 환율이 좀 내려야 정상인데 지금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PD님이 선후 관계에서의 반대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절대적입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삼성전자의 전망치라든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판단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요건은 환율 상황의 개선이 되어진 방향성을 보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가정 아래서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예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2,000원이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지금 환율은 2,000원인데 한 1년 뒤, 2년 뒤에는 1,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로의
그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무조건 한국 시장에 무차별적인 매수의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2,000원에 들어오게 되면 1달러로 2,000원으로 환전해서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는 거죠. 2,000원어치. 그리고 나서 1년이 또는 1년 반이 지나서 1,000원의 환율로 변화했을 때 1,000원으로 1달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최초의 1년 전에 1달러로 2,000원으로 교환한 교환 가치가 이제는 2,000원이 2달러가 2배 수익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상승률에 대한 흐름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환율 상황의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매수에 진행이 되어질지 아니면 관망할지 아니면 역으로 매도에 대해서 진입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 판단 흐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내에서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00원 박스 상단에서의 가격차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단은 1,350원 내외 흐름에서 지난 8월, 9월까지 해서 안정적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보여지는 가운데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에서 지난 추석 전에 1,400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1,430원까지 그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지금 상향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이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까지 1,400원 내에서 안정적으로 흘러 진행되던 환율 상황이 1,43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에 의해서 최근까지 시장이 진행되었던 시장 흐름이 패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라고 본다면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약 25조 원 규모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이 매수 상대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은 이런 과정에서 25조를 우리가 매도했다라고 등치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의 추세로 변화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질 때 개인은 매도되어진 자금을 통해서 이제 신규로 시장의 매매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선호 종목 내지는 개인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선호도가 높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10월장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지수만을 놓고 시장을 판단해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매매 주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시장 주변의 흐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동하는지를 예측 그리고 추정해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도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 증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11월 증시 지금처럼 지수가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10월장에 충분한 조정을 받게 되면 11월 장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있는 월입니다. MSCI 지수 그 심사 그 리밸런싱과 심사는 2월, 5월, 8월, 11월에 있는데요. 이번 11월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여러 심포지엄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와 회담 내지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 힌트를 줬죠.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거래 시스템도 완비돼 있고 그리고 공매도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동안 제한적 부분들도 해제가 되었고 시장 전체적인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MSCI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죠. 1년 동안은 관찰 대상국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우호적인 메시지 여기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11월에 그동안 한 번 정도 관찰국 대상이 됐었고 계속 미끄러졌었는데 이번 11월 올해 연도에는 MSCI 관찰국 대상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당장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권에서의 우호적 선취매 물량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 지수 편입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 전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11월 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11월 장에 큰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중요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가장 괜찮은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10월에 조정을 받으면 11월에는 더 센 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개구리가 멀리 찍어서 움츠리지 않습니까? 이보전지를 해서 일부 후퇴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비축해서 움직일 때는 더 멀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서 10월 장에 안정적으로 응집을 통해서 11월 장에 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월 장에서 어떤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방으로 유지가 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11월 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윗꼬리 내지는 또는 뭐 흔들림의 과정이 11월 장에서 진행되어지고 MSC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의 그 탄력성은 조금은 약화되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장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세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10월 장에서 좀 쉬워주는 한 차례 눌림목 과정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의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뭐 4천은 거의 확정된 내용으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4,000포인트의 지수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언제 도달하느냐가 중요 상황에서의 흐름일 것 같아요. 4,000포인트가 11월에 도달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중요도로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4,000포인트의 지수 확정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 상반기 수준 상황 하에서 4,0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수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5,000포인트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5,000포인트 지수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는 4,000 이후에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